네, 코로나19 매일 5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확산세가 지금 심상치 않은데 정부가 오늘 14일까지였던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로 가보면 오늘 오후 2시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여야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방역 당국 표현대로 보면 정말 아슬아슬한 네네.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천의 탁구장, 관악, 리치웨이, 개척교회 타고 수도권에서 좀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천구 탁구장 3곳 여기서 지금 계속 이어진 N차 감염이 60명을 넘어섰고요. 리치웨이 같은 경우는 특히 참여자들이 고령자라 고위험군 대상 위험한데 여기는 또 11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리치웨이 한 군데서 지금 교회로도 가고 이 기업으로도 가고 학원으로도 가고 다발적으로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소규모긴 하지만 집단 감염이 두더지 잡기처럼 올라온다는 거죠. 잡으면 다른 데서 또 튀어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방역 당국이 가장 싫어하는 깜깜이가 늘어나고 있고 지금 문제는 50명 내외를 넘나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50명 이제 발표가 됐고 56명. 그리고 56명 그리고 어제가 45명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슬아슬한 수인데 여기 더해서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이제 비중이 한 5% 이내면 통제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9%까지 올라갔어요. 이미 넘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심각한 데다가 수도권이 지금 6월 들어서 97% 확진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수도권에만 머물고 있는 게 아니라 경남 양산으로도 갔고요. 그리고 또 강원도 춘천으로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상황이면 원래 오는 주말에 지금 이제 이 수도권 방역을 더 연장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도 2주 전에 이미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이미 나왔던 얘기인데 이제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긴 한데 오늘 아까 고령자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도봉구 데이케어 센터에서 한꺼번에 14명 확진자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데이케어 시설이란 곳이 서울에 꽤 많은데요. 좀 걱정인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가장 위험하게 생각되는 것이 바로 고위험성, 또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처음에 우리가 3월달 초기에 고령자들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최근에 확진자들은 20대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고위험군에 속하신 분들의 이 두각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리치웨이 방문 판매 업체, 사실 방문 판매 업체라고는 하지만 이곳이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을 모시고 와서 이렇게 레크레이션 같은 걸 하고 그 밀접 환경 속에서 그렇게 해서 이 잡아둔 다음에 건강용품을 파는 그런 방식의 어떤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신규로 그런 이 고령자분들을 계속 데리고 오고 하는 일종의 다단계와 마찬가지인데 이런 유형의 업체들이 점점 또 늘어나고 있다,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지금 방역 당국에서 유의미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건데 말씀하셨듯이 데이케어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 여러 가지 어떤 선제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박능우 장관도 얘기했지만 바로 그 점, 그러니까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우리가 안 보고 있는 사각지대가 무엇인가 이걸 찾아내는 것이 지금 방역 당국의 첫 번째 지금 관심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고령층은 치명률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결국 정부도 14일, 그러니까 일요일까지였던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오늘 아침 정세균 국무총리 브리핑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상황은 2주 전보다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고위험 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은 줄었지만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소규모 교회나 다단계 업체 등에서 집단 감염과 N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체 확진자 중 감염 경로가 확실하지 않은 비중이 늘어나고 방역망 내에서 관리된 확진자 비율이 줄어드는 등 각종 지표도 위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레 종료 예정인 수도권에 대한 강화된 방역 조치는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수도권 내 기존 조치를 연장하고 사각지대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등 감염 확산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확대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2차 대유행에 대한 대비 태세도 서둘러 갖추겠습니다. 네. 지금 수도권에서는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데 네. 이건 이제 연장하겠다. 맞습니다. 근데 보통은 시한을 정해서 연장을 하는데 지금 네. 정세균 총리 얘기 들어보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박능우 복지부 장관 조금 전 얘기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질 때까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기간을 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수도권에서 지금 이 40명에서 50명대의 일일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려면 예. 지금 이 조치돼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어디서 소규모 집단 발병이 일어나는가 보시면은 자 그럼 종교 집회 또다시 제한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8개의 고위험군 시설들을 이미 지정해 놓고 지금 이제 영업 자제를 권고하고 있어요. 근데 굳이 영업을 하려면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라. QR코드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중에 하나라도 어겨지면 바로 집합금지 명령이 된단 말이죠. 그럼 사실상 영업을 중지시키는 거죠. 이러한 고강도 조치가 사실은 앞으로 얼마나 더 갈까인데 이 얼마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1월 20일에 첫 번째 확진자가 예. 나오면서 그때부터 거친 몇 개의 분기점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설명절이 왔었고요. 1월 후반에. 예. 바로 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학이 왔죠. 개학을 쭉 미뤘죠. 네. 이제 개학입니다. 원래 여름방학 준비하고 있어야 될 그러니까, 시기에 예. 등교 개학이 이제야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사이에 보시면 황금 연휴가 있었고요. 몇몇 이제 고비들이 있었는데 이제 7말 8초가 휴가 시즌이에요. 보통은 바캉스 간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해외로 나가기는 쉽지 않은 이제 분위기입니다만 적어도 국내 여행들을 또 하지 않겠는가. 저희 아이도 고3이어서 예. 너무 오래 쉬어서 방학 없겠다 그랬더니 한 일주일 한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학을 아예 없앨 수는 없겠죠. 예. 교직원이나 학생들이나. 그럼 결국은 또 이제 여름 휴가 기간이 또 하나의 전국적으로 이동이 일어나는 주목할 시기가 될 수 있다. 수도권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대유행이라는 표현을 방역 당국이 괜히 쓴 것이 아니라 원래 날씨가 쌀쌀해지는 가을이 다시 오면 2차 대유행을 준비해야 한다 그랬는데 예. 이건 이제 계절이 없는 것 같아요. 여름에도 사람들이 움직이고 방역 수칙이 어겨지고 좀 우리의 심리가 해이해지면 또 언제든 창궐 할 수 있다는 각오를 좀 해야 그러면 될 것 최영일 같습니다. 평론가 아까 사회적 거리두기 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온다 얘기해 주셨는데 개인적인 의견은 자, 어떻습니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 권위 있는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다만 계속 매일 의료 전문가들을 방송에서 만나 뵙고 예.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대다수 의료 전문가들은 이 경제 문제도 안타깝고 생활 문제도 안타깝지만 바이러스를 잡기 위한 목적이라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피하지 않겠는가가 중론이에요. 예. 그럼 저도 어떤 생각을 해보느냐면 그러면 이걸 방치하다가 한 자릿수로 떨어질 때까지 수도권의 방역 강화 조치만을 연장하는 게 맞겠느냐. 우리가 경험을 했지만 고강도 혹은 일반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다시 강화해서 예. 이걸 한 자릿수로 정말 떨어뜨린 이후에 또다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돌아가야 할 것인지 갔다 올 것인지를 예. 한 번쯤은 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고 많은 의료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그렇죠. 모르고 국민들 그렇죠. 피로감도 너무 누적돼 있고 그렇죠. 결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 네, 결정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의료계라든지 전문가 집단에서 상당히 우려를 하는 목소리는 커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먼저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주장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는 본인이 원하면 나한테 지금 항체가 있느냐 없느냐의 검사를 해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사실 거쳐간 사람도 있어요. 네. 그래서 면역 체계가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그것을 미국에서는 항원 항체 검사를 해줍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안 해주냐라고 한번 저도 의문을 가져서 알아봤어야 했더니 우리나라에서 안 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원래부터 결핵이라든지 이런 그 전염병에 대해서 국가에서 표본 조사를 합니다. 어느 지역별, 계층별 해서 표본이 예를 들어 10,000이면 10,000명, 20,000명이 20,000명 해서 어떤 지역에서는
대해서는 얼만큼 지금 명확 체계를 갖고 있다. 또 계층별, 뭐 나이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표본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표본 조사는 상당히 앞으로의 어떤 방역 당국이 이 어떤 대책을 냈었는데 예를 들어서 계약을 연기할 것이냐, 휴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같이 방역 강화 조치를 연기할 것이냐 이거를 데이터로 설명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정부가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 관련해서 그렇죠. 어느 정도 면역이 국민들이 갖고 있는지 표본 조사를 그렇죠. 지금 빨리 해야 국가 된다. 표본 감시 체제입니다. 이건 그래야 결핵 대책도 세울 수 그렇죠. 있다. 예. 결핵과 관련된 국가 표본 감시 체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코로나19 국가 표본 감시 체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안 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의 어떤 의혹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다가 솔직히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더 확산돼 있는 게 드러날 수도 있다. 그게 국가 방역당국에서 좀 두려워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일각에서 그런 얘기 일각에서 왜냐하면 정의경 있다는 본부장은 얘기죠. 계속 지금 사실 이걸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1만 명을 표본으로 해서 표본 감시 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라는 정의경 본부장의 멘트가 계속 이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질본에서는 이걸 하고 싶어 하는데 다만 이 아까 그 의혹 제기를 한 분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긍정적인 것도 있다는 거예요. 즉 면역 체계를 항원 항체 검사를 해봤더니 상당히 어떤 지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걱정했던 것보다 많이 면역 체계를 갖고 있다라는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느냐 안 강화하느냐의 논란에 앞서서 국가 표본 감시 체계를 한번 다시 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그런 권유도 있다는 거죠. 이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정부가 뭐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여건이 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못 하는 건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좀 필요성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한다고 돼 있어요. 지금 아까 정의용 본부장 말씀하셨지만 명확하게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구 면역도 조사를 한다. 그러니까 분포예요. 해외는 했습니다. 네덜란드도 했고요. 이미 퍼지던 초창기에 독일도 했어요. 네덜란드는 많이 참고를 했을 것으로 알았는데 해보니까 2, 3%밖에 안 나와서 이상하다. 그럼 이 수준이면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전 인구의 60%가 면역이 생기면 거기서 종료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한참 먼 이야기다. 그 방식으로 갈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네덜란드에서 내려졌고 독일은 의외로 한 14%가 나왔어요. 미국 뉴욕도 했는데 14% 내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바이러스가 많이 나왔던 것도 한 두 자릿수에서 10% 초중반대니까 그러면 이게 걸릴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나 걱정인가. 그래서 우리나라 하나는 인구 면역도 검사 한다고 이야기했고요. 이 표본 채취해서. 근데 처음에 지금 확정돼 있는 안은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해서 먼저 해본다는 거예요. 아직 전국에 대한 계획은 없고. 두 번째로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속 진단 키트를 긴급 허가를 내서 쓰게 해주겠다. 보급하겠다 그랬어요. 정확도는 좀 떨어지지만.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이걸로 표본 음성 검사하기에는. 양성을 할 수는 없지만 스크리닝하는 수준에서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해 본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계획돼 있고 진행이 된다면 지금 저 이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전 의료계에서 이거 논란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건 해야 되는 거고 할 것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정의경 본부장이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 건 검토하고 있다라는 건 질본에서는 하고 싶어 하는데 이것을 국가 차원에서 막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진단 키트는 면역성 여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성 여부도 필요하다는 거죠. 네. 지금 격리치료 환자 수가 한 달 만에 다시 1,000명. 그렇죠. 지금처럼 확산세가 계속되면 수도권 병상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방역 당국은 지금 수도권 병상 1,711개 중에서 60% 비어 있어서 차질 없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약 한 977개 정도가 여유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의 어떤 상황들이 앞으로 더 확산이 돼서 실질적으로 수도권 일대만 지금 계속 97% 되고 있거든요. 또 고위험군에 속하는 고령자층이 많아지고 있어서 어떤 때 불시에 이 병상이 모자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우려의 목소리입니다. 근데 오늘 박능호 장관 그 부분과 관련돼서도 지금 언급을 했어요. 수도권과 관련된 또 국가에서 이 지정 병상과 관련돼서 확산될 준비를 하고 있다. 또 생활치료센터도 지금 언제든 뭐 국가에서 한 곳, 서울시, 뭐 경기도 한 곳이겠지만 이것은 늘릴 준비를 언제나 태세가 갖춰져 있다라고 지금 오늘 단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겪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병상 확보 문제는 준비 태세가 갖춰져 있다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기에 집단 감염의 연결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더 큰 고통이 올 것이다. 앞서 이제 박명훈 복지부 장관이 얘기를 했는데 주말 휴일 동안 이 방역 수칙 잘 지켜서 좀 고비를 잘 넘기는 지혜를 또 발휘해야 될 이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서 본회의가 2시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평행선이고 여당의 주장, 야당의 주장 그대로 가고 있고 통합당은 이 본회의 불참하겠다까지 얘기했어요. 불참 나왔고요. 오전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아주 강한 발언을 했어요. 뭐냐면 만나서 협상하지 않았느냐, 본회의 들어가 있었느냐, 기자들의 질문에 협상 없었고 협박만 있었다. 이건 지금 이제 판이 깨졌다는 얘기죠. 오늘 오전에 이미.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당은 사실상 오늘 본회의는 보이콧. 하지만 그래도 명분을 위해서 한 명의 의원이 참석을 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다. 이것은 이제 여대 야소의 이 여당 독주의 부당함에 대한 이제 성토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늘만이 아니라 어제도 이미 2번을 만났어요. 그런데 협상 불발. 그럼 지금 우리가 8일이 이 법정 기한이었단 말이죠. 원구성이 끝나야 되는. 지금 이제 거기서부터 한 닷새 넘어가고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 주말 일 안 하고 넘어갈 테니까 원내 이 대표들은 만날 걸로 보입니다만 다음 주 월요일이 오면 이제 일주일 법정 시한이 지난 거예요. 이 한 주 더 가면 이제 2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20대 국회가 그나마 빨리 원구성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법정 시한은 넘겼고 2주 만에 됐던 거예요. 그럼 20대 국회가 되고 더 늦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시간이 늘어지는 것보다 그럼 내용을 한번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 그러면 이제 어쨌든 여든 야든 양보해서 법사위원장을 당신들이 가지시오.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는 모든 문제가 줄줄이 풀릴 텐데 이게 교착돼 있는 거니까 시간이 감에 따라서 그럼 풀릴 전망이 있느냐, 풀릴 해법이 있느냐, 오늘 강행하는 것과 월요일 강행하는 것은 무엇이 다르냐, 명분 쌓기냐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이젠 속도를 좀 내야 될 때 아닌가 싶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다음 주 돼도 이게 풀릴 기미가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붙다 보니까 이해찬 대표는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상임위 구성하고 아예 추경 심사까지 들어가자 이런 얘기까지 오전에 했더라고요. 지금 여당에서 최근에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예결위, 국토위를 야당이 주고 법사위는 약간 힘을 빼서 그냥 여당이 갖는 걸로 이렇게 협상을 하자. 물론 통합당은 반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양쪽 다 입장이 anything but 법사위입니다.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도 통합당 입장에서도 예결위나 혹은 국토위 안 가져도 된다. 법사위만 협상을 하자. 거의 그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협상의 틀이 다른 몇 개를 가져가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고 또 예결위라는 것이 사실 옛날과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선진화법 때문에 예산 심사가 마지막까지 갖고 있지 못해요. 무조건 그 법정 시한을 넘어가면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사위처럼 예결위원장이 뭘 갖고 권한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의원들의 어떤 그런 쪽지 예산 이런 것들의 권한이 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통합당 측에서도 법사위에 대한 문제를 확실하게 확언을 받고 싶어하고 또 거꾸로 민주당 입장에서도 법사위거든요. 결국은 법사위 때문에 모든 어떤 법안이 지연된다. 그러니까 법사위에 대한 것이 이제 끝에 이제 부딪혔습니다. 오늘 아마도 저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예상을 하라고 한다면 일단 법사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끝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상임위까지 모두 다 오늘 다 해버리면 일단은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선출하는 선에서 다시 이제 협상을 들어가 보겠다라는 그 정도 선에서 끝이지 않을까. 근데 지금 가장 줄다리기가 팽팽한 게 법사위인데 법사위만 먼저 한다고 하면 다 하는 거나 야당 입장에서 생각하면 같은 거 아닐까요? 네, 같은 거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병석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 오늘 하냐 안 하냐의 어떤 핵심은 박 의장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안 들어와도 국회의장이 상임위원들 다 스스로 민주통합당에 누구 해가지고 꾸릴 수가 있어요. 그거 국회법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박병석 의장 입장에서는 자신이 어쨌든 협치를 하고 하는 국회의장으로 남고 싶어하지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다 국회의장이 한 그런 국회의장으로 기록되고 싶지는 않거든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봤을 때 법사위원장 한 자리 정도만 오늘 일단 그거는 이렇게 끝났으니까 나머지를 가지고 협상을 할 것이다. 다른 부분은 그래도 위원장 명단
받아서 하고 싶지 국회의장이 전부 다 남의 다른 모든 당 의원들을 전부 다 자기가 꾸리는 그런 헌정사상 첫 국회의장으로 기록되고 싶진 않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국회의장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크다. 하나 어떤 또 하나의 틀을 그러니까 하나의 모멘트 허들 하나만 건너는 그런 정도로 지금 하지 않을까 그럴 싶습니다. 가능성도 있겠네요. 예. 예결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국토위는 정말 알짜다 알짜죠. 이렇게 얘기하는 곳입니다. 인기 순위 1순위입니다. 예. 근데 법사위는 약간 힘 빼서 그리고 또 법사위원장이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것도 아닌데 네. 이렇게 합의가 안 되는 거는 그 사실은 여야의 안은 찬찬히 들여다보면 비슷한 점이 있어요. 뭐냐 법사위의 지금 이 체계 작구 심사가 문제다. 이건 예. 여야가 모두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을 떼서 이 위원회에 두지 말고 국회의장 직속의 특별기구에서 전문가들이 체계 작구 심사만 그냥 이렇게 봐서 조금 법의 완결성을 높이는 것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이제 국회 기능에서 빼버리자. 이게 상임위 기능에선 빼버리자는 게 민주당 아니에요. 그런데 이 비슷한 안을 또 통합당도 냈어요. 절충안으로. 뭐냐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제위와 사법위를 나눠버리자. 법제위는 체계작구 심사만 하는데 이건 특위로 만들어버리고 사법위가 원래의 업무인 이제 법무부라든가 검찰이라든가 이러한 이제 법 관련 이 공기관들을 관장하는 것으로 하자. 이것도 나쁜 아니야. 그럴듯해요. 다만 체계작구 심사를 띄어서 별도의 특위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특별기구로 만들 것인가 예. 요 차이거든요. 그럼 체계작구 심사가 문제이니 이건 옛날에 만들어진 법이니 예. 이 기능을 좀 이제 제거하면서 서로 이 문제가 돼왔던 지뢰를 제거하자. 여기 여야가 대체로 맞는 건데 그럼 그렇게 힘을 빼고 나서도 여당이 하겠다, 야당이 하겠다는 양보가 없어요. 힘 그러니까요. 빼고 야당이 하세요 이러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요. 힘 뺐으니까 뭐 그럼 여당이 여당이 가지세요 하세요. 해도 될것 여러 같은데. 위원회 중에 원 오브 댐입니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못 놓는 결정적인 이유들이 이제 있는 건데 네. 근데 문제는 시간이 가도 이 입장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고요. 저는 아까 이평론가님 말씀에 약간 반론이 있는 게 오늘 법사위원장만 정하잖아요. 그럼 그냥 파행이에요. 국회는. 그럼 야당이 저희 대신은 그냥 법사위를 결정해 주셨네요. 저희는 반대인 거 아시죠? 그럼 나머지 가지고 16개 나누는 회의 이제부터 시작해요. 라고 할 것 같으세요? 아니요. 강경투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러나 저러나 파행이면 국회는 돌아가야 되고 그럼 야당이 20대 국회에서 봤지만 뭐 장애 집회를 나가겠다. 로텐도홀에서 이제 농성을 하겠다. 그래도 국회는 가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이 여대 야소 만들어준 국민의 지난 총선의 뜻은 뭐냐? 싸우는 국회 말고 일하는 국회다. 이게 민주당의 모토거든요. 전 오늘 법사위를 결정할 거라면 다 결정할 거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당도 이렇게 법사위를 꼭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왜 그럴까? 오늘 서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대 국회 여상규 법사위원장 사례를 봐라. 이걸 봤을 때 절대 통합당한테 못 넘겨준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어땠길래 그랬는지 잠깐 화면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20대 국회 법사위원장을 저쪽에 쥐고 있으면서 온갖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법도 통과가 안 되고 나라 전체가 그냥 엉망이 돼버렸거든요. 그걸 우리가 눈 뜨고 봤는데 그걸 다시 되풀이하라는 건가? 이건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결심이죠. 지금은 민주당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많아서 법사위원장을 저희가 맡는다 하더라도 120일이 지나면 본회의로 법안을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민주당이 하는 주장들이 별로 근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를 끝까지 고집하는 것은 아마 법원, 검찰 이런 데 대한 장악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자유한국당 참여 없이 처리되었거나 그리고 표결 처리된 소위에서 표결 처리된 그런 법안들은 관계 상임위로 다시 회부를 하겠습니다. 채가 기소되고 본인이 수사를 받고 이런 법무장관이 과연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참 법사위가 뭐길래. 조금 전에 여상규 위원장, 전 위원장 모습 보고 오셨는데 버럭도 하는 모습 많이 봤고요. 그랬죠. 그리고 뭐 직접 질문도 하고 주장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본 건 또 사실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위원장은 중립이어야 되잖아요. 예. 여야 간사들을 이렇게 조율하고 위원회가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하고 그러니까 관리하는 것이 위원장의 어떤 권한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번 여상규 위원장은 너무나
위원장의 어떤 권한이 아니라 그 권한 밖으로 한쪽에 서서 자신이 속해 있는 정당의 진영에 서서 함께 호통도 치고 하는 그런 중립적인 입장을 못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은 아니겠죠. 그거는 여상교 위원장의 어떤 그런 이 중립적이지 못한 태도에 지금 국한된 얘기고요. 어떤 의미에서 법사위가 법을 갖고 계류해서 제대로 못한 건 사실상 민주당 법사위원장이 더 많았느냐 아니면 뭐 한나라당 출신의 위원장이 더 많았느냐를 13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따져보면 민주당 법사위원장 시절 야당에서 그 하던 시절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건 수치상으로 또 다 드러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서른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어느 당의 문제가 아니라 법사위원장이 야당을 해갖고 그것을 언제나 이 지렛대로 삼는 것 이게 사실은 문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적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법사위가 그렇게 계류하는 것 그것은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도 좀 초심을 생각해라. 그 초심은 올해 초가, 그러니까 21대 초에 그런 결심의 문제가 아니라 야당 시절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기 위해서 했던 발언들 그게 지금 통합당이 한 발언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협상은 어차피 지금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오늘 통합당이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롯텐더홀 농성 안 할 거예요. 오늘 통합당이 보여주려고 하는 건 봐라. 177석을 가진 여당은 협상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전행을 앞으로도 할 것이다 하면서 의회로 벗어나지 않을 거거든요. 다만 통합당은 힘이 없어요. 배려밖에 할 수 없거든요. 있는 게 없어요. 진짜 지금 갖고 있는 여당의 배려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드러내겠다. 이 정도 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법사위원장이 뭐 누가 됐든 중립을 잘 지키면 되고 이건 어떻게 보면 개인 성향의 문제인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박범계 의원 그리고 통합당에서는 김도읍 의원이 제일 유력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저는 지금 모든 국회의원은요, 이 속해 있는 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21대 국회 초반에 벌어진 행태를 보면서 불과 2주 전에 여기서 했던 토론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민주당에서 20대 국회 끝나기 직전에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하죠. 경고라는 약한 징계를 해요.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위헌적인 징계다. 어떻게 당원 당규에 이제 어떤 처벌이 헌법에 반하거나 국회법에 위배될 수 있느냐. 거기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모든 국회의원들은 당의 의견과 상관없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 최선의 결정을 하는 거예요. 표결에도 참여하고. 근데 우리나라의 정치는 정당 정치인데 뭐 미국이나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정당 정치에 당에 수직적으로 종속돼 있는 것처럼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그 진영 논리가 지난 총선에서 그대로 격돌을 했고요. 그 결과를 우리가 의석 분포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박범계 의원 좋은 분이죠. 사실은 판사 출신에 법에도 밝고 이분 이 법리에 해박하시고 좀 굉장히 좋은 의원으로 보고요. 김도읍 의원도 날카로운 면이 있어요. 의외로 또 인간적인 구수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중립성을 가지고 운영하면 되는데 결정적인 법안들이 법사위에 올라왔을 때 이분들이 그러면은 법과 양심에 따라 중립적인 결정을 할 것인가?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당의 입장을 우선시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당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뭐 부정하고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것이냐? 그렇지 않고 다 나름의 명분을 쌓고 주장되는 것들이거든요. 다만 어떤 뭐 이념적인 시각, 국정을 바라보는 이제 입장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안은 180도 다른 입장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아주 핫 이슈들이 매일 떠오르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박범계 의원이든 김도읍 의원이든 개인 성향에 의존하기에는 저는 지금 당이 가고자 하는 힘의 크기가 훨씬 크기 때문에 누가 법사위원장을 맡더라도 상대 당으로부터 편파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지 않을 각오를 하기는 어렵고요. 아까도 저 국회의장이 어느 국회의장이 역사에 나쁘게 오점을 남기고 싶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전임자들을 보면 자 문희상 국회의장 이 비판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았습니다. 그 전에 정의화 국회의장 민주당에서는 의외로 좀 호감을 받았어요. 근데 자당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평가라는 건 항상 상대적이죠. 때문에. 우리 당에 도움이 됐느냐 안 됐느냐로 보니까 저는 여기서 중요한 건 국민들의 평가인데 그건 역사가 좀 흘러야 되는 것이고 지금 당대에는 벗어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는 박병석 의장과 오늘 아마 다 결단을 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오늘 법사위원장만 선출한다고 야당으로부터 박수 받을까요? 뭐 국민들로부터 그럼 뭐 찬사를 받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일하는 방향으로
첫 단추를 꿰 것으로 봅니다. 일하는 방향이라는 거는 앞서 저희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법사위원장만 선출하고 나머지는 합의를 유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 최영일 평론가는 오늘 아예 다 처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법사위원장을 통합당 빼고 결정하는 순간 나머지 이 17개 상임위에 겸임위가 4개 있습니다. 이 협상은 불가능하다. 아니 하나 안 되는 걸 결정해 버렸는데 그럼 그때 통합당이 들어와서 아유 그럼 이제 17개 남았으니까 그중에 우리가 7개라도 가질게요. 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그럴 거면 오늘 보이콧을 할 이유가 없죠. 알겠습니다. 오늘 2시에 본회의 예정돼 있는데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굉장히 주목되는 이런 상황. 저희가 속보가 전해지는 대로 또 오후 뉴스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위안부 쉼터 소장의 비극적 사망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 숨진 소장의 사망 경위를 언급하면서 정확한 사인을 밝혀야 된다. 경찰의 수사에도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자, 윤미향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구체적 근거 없는 기자회견은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강한 비판에 나섰는데요.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고인이 사망 전 누구와 통화했는지, 어떤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는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데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수사기관은 포렌식 결과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 주기 바랍니다. 또 손 소장의 사망 추정 시각, 손 소장이 파주 자택에 들어오기 전후 시간대에 CCTV에 찍힌 출입자가 몇 명인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조사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주기 바랍니다. 경찰에서는 손 소장이 자살이라는 결론을 미리 내놓고 제대로 조사를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민정수석실 파견 근무 경력만 가지고 수사 책임자에 대해서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누가 봐도 충분한 근거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그 내용을 다시 입에 올리기도 힘들 정도의 매우 부적절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곽상도 의원은 지금 수사기관의 포렌식 결과를 공개하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주장을 계속 지금 하는 겁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그 고인이 돌아가신 어떤 이유에 대해서 그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공감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발표가 아직은 없었다. 그러니까 양쪽의 주장은 있죠. 예를 들어서 한쪽에서는 그 검찰의 압수수색 때문이다. 압수수색에 대한 어떤 그런 압박감 때문이다. 거기에 대해서 언제나 지인들한테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예를 들자면 그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정 의원과 정대협 사무실은 12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포 쉼터는 정 의원 관계자가 검찰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압수수색 당시에 여기는 2018년 회기 자료가 없고 마포 쉼터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영장 이 공간을 확대를 해서 글로 갑니다. 그리고 밤에 한 것도 아니고 낮에 2시 반부터 4시까지 90분 걸렸어요. 90분 걸렸다는 건 정확하게 특정 지역에 가서 정확하게 특정 지역에서 갖고 왔다라는 얘기고요. 지하에 있었고 할머니 그때 1층에 있었고, 또 소장이 돌아가신 고인은 그 소장, 이 신 소장은 할머니와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에 의하면 동선이 전혀 겹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찾으러 다닌 게 아니라 이미 관계자가 이야기한 특정한 곳을 특정하게 가서 갖고 왔기 때문에 압박이라든지 이런 어떤 상황이 압수수색에서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게 검찰 측 얘기입니다. 그런데 곽상도 의원은 당시에 어떤 그 장면, 그러니까 시신의 그 앉은 자세라든지 이런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의문이 생기니까 이 의문에 대해서 좀 풀어다오 하고 검찰에 이제 요구를 한 겁니다. 저는 뭐 양쪽 의견 다, 예를 들어 박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이것이 고인에 대한 어떤 결례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쨌든 뭐 유서라든지 혹은 고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 곽 의원의 어떤 뭐 의문 제기에 대해서 무조건 그거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어쨌든 수사기관에서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밝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의구심을 갖는 건 좋은데 곽상도 의원이 윤미향 의원의 뭐 재산 문제나 이런 거를 그 의혹 제기할 때도 보면은
물증보다는 뭔가 심적으로 의구심이 간다 해서 의혹 제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또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일부를 발췌해서 인용을 하죠. 정말 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욕실에 뭐 수도꼭지가 어떤 상태였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경찰의 이 저 보고에 따르면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예요. 윤미향 당선인을 겨냥했죠. 문제는 뭐냐면 위안부 할머니들과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이 돈을 모금한 데 있어서 정말 이것이 기부금, 후원금 제대로 쓰였느냐, 부정회계가 있었느냐 이게 타겟이었어요. 사망사건의 조사를 왜 하죠? 경찰이나 검찰이 아닌데 검사 출신이신 건 맞지만 국회의원이잖아요. 지금 제1야당에. 그런데 이 TF는 시민단체에서 기부금과 후원금을 제대로 쓰도록 하자. 예를 들면 이제 박용진 의원의 유치원 3법에 준하는 시민단체 버전 정도로 전 이해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의혹들을 이미 제기했고 거기에 대한 이제 후속 활동을 하면 돼요. 저는 이거 의미 있다고 봅니다. 시민단체들의 회계 투명성을 보장하라. 법제화도 할 수 있고 아주 이건 좋은 의제예요. 다만 이제 진실 공방이 지금 벌어져 있는 거죠. 특정 초선 의원과 특정 이제 시민단체와 이용수 할머니 2차 기자회견 직후에 만들어진 TF예요. 그런데 지금 사망 사건은요. 아까 빨리란 왜 빨리 해야 되죠? 제일 중요한 건 정확히 하는 거예요. 부검이 이번 주 월요일에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국과수 조사가 2주 이상 걸리죠. 감식을 할 때. 뭐 2, 3일 만에 후딱 처음에 나온 경찰발 보도는 하나예요. 보도는.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으므로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한다. 이게 다예요. 그다음에 지금 사인은 조사 중이에요. 나오겠죠. 경찰 발표 나오고 명쾌하게 해명되길 기대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상대 쪽에서 아까 박주민 의원 얘기도 나오고 윤미향 의원도 상당히 격앙됐고 이 정 의원 쪽은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데 지금 타살 의혹 제기냐 기자가 물어봤는데 아니 그건 아니고 정확히 이 사인을 밝혀야 된다는 이야기다. 지금 이게 타살 의혹 제기가 아니면 뭡니까?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그냥 타살 의혹 제기죠. 보도되도록 곽상도 의원이 이야기한 대부분은 타살 의혹의 명백한 제기입니다. 이 극단적 선택이 아닐 수 있다 하면 그 외에는 어떤 변수가 있어요? 병사밖에 없는 건데 그건 아닌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논란의 여지를 이 야당이 제기를 했다. 이건 정말 좀 안타까운 대목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주민 의원이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반발한 아까 녹취도 들어봤습니다만은 배용석 파주경찰서장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근무를 했었다 그러면서 교체를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곽상도 의원은 전방위로 지금 의문을 제기한 것 같아요. 그 부분 관련해서 어쨌든 곽상도 의원이 지금 문제 제기를 아까 좀 빨리 해달라고 한 건 제가 이 전체적인 것을 빨리 그냥 급하게 하라 이 뜻이 아니라 아닌 거는 뭐 평론가님 더 잘 아실 테고요. 그러니까 포렌식 검사를 하잖아요. 휴대전화 관련돼서 검사를 했으면 그것을 공표해다오라는 이야기로 제가 빨리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일단 아까 태스크포스 말씀하셨지만 태스크포스가 그래요. 작은 문제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금 돌아가신 고인도 이 할머니 그러니까 길원옥 할머니와 관련돼서 계좌에 대한 의혹을 길 할머니의 수양 아들의 딸이 지금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제기와 관련돼서 정 의원 측에서는 그래 맞다 5천만 원을 아들한테 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돈이 어찌됐든 이 문제 제기를 했고 그 문제 제기 때문은 전혀 아니고 아들이 마치 협박한 것처럼 지금 어떤 뉘앙스를 갖고 지금 5천 뭐 돈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돈이 어쨌든 돈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그 불법적인 계좌인지 아니면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 할머니, 길 할머니의 가족들과 그러니까 수양 아들, 며느리, 딸과 관련돼서 그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흐름이 지금 윤미향 의원의 그 계좌 의혹과 전혀 무관하냐 아니면 유관하냐도 사실은 추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방면으로 다각도로 이 문제를 봐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이것이 타살이냐 자살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게 아마도 이 미래통합당 쪽의 의견인데 저는 어쨌든 이것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밝혀지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물음표는 많지만 돈의 흐름 밝혀내는 건 수사상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하니까 조금 검찰이 하고 있는 거고요. 차분히 좀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이제 정대협 대표였던 윤미향 의원
이 한일 합의를 알고 있었느냐 아니면 어디까지 알았느냐 이게 이제 공방이었는데요. 맞습니다. 한 보수단체가 외교부에 당시 면담 기록을 공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네, 했는데 네. 이게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런 이유로 이제 공개는 안 하기로 했어요. 맞습니다. 예. 사실은 한 차례 공개가 5월 말에 되는 기점이었다가 이때 외교부가 한번 미루죠. 뭐냐면 그때가 바로 이 21대 국회로 막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정치적으로 외교부가 부담스러웠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뭐라고 했냐면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하다. 예. 시간을 갖고 이제 하겠다 해서 11일경에 공개하는 것으로 일단 날짜를 미뤘어요. 그런데 이제 11일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외교부는 그 내용을 아마 검토한 바 이것은 지금 그냥 공개하기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지금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민감성이 있으므로 공개하지 않기로 예. 결정했다라고 이제 입장을 냈는데 이게 한변 쪽에서 요구했는데요. 약칭. 네. 그 한변 쪽에서는 이 자료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 이 공개가 요청되면 정보 공개 청구가 되면 공개해야 되는 정보다라고 또 예.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예. 법조인 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이건 내용을 보기 전에 모르기 모르죠. 때문에. 그러니까 예. 정말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이종근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